돌아온 다정의 8월 3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 요즘 논란이 아주 뜨겁잖아요. 학부모, 교육계, 정치권의 반발이 큰데 정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좀 커진 거 아니에요? 네, 어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국민이 정말 원치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네,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다만 아직까지는 폐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폐기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폐기될 수 있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학부모 단체 측은 공론화라는 게 찬반 여론이 비등할 때 하는 거다라면서 네, 공론화 자체가 의미 없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제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간담회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네, 국장,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손만 이 사진. 보면 네. 좀 분위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니, 손 잡은 거잖아요. 네, 분위기 그렇죠. 다정한 분위기 아니에요? 다정한 분위기로 보이는데 음. 저도 궁금한데 영상을 일단 직접 보시고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미 낳은 아이들도,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펼쳐져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 책임져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모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담회 도중에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니까 박 장관이 이를 위로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그거를 뿌리치는 네, 약간 좀 맞습니다. 어색한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죠? 네. 자, 교육부가 오늘은 시도교육감들하고 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이제 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모양인데 의견 차이는 많이 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 택식 논란이 나오고 난 후에 마련된 자리였는데 사실 학제 개편 안건도 네. 뒤늦게 추가된 거라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론화 과정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네. 줌인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들어갈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농담입니다. 네,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신체커, 하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서 쉽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회의를 하는 동안에 소통반장, 백다혜 반장이 여러분과 또 정의원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한 정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백 반장. 네. 그 이후, 그 회의 이후에도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죠. 네,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치킨 스펀님께서는 국민의힘 매번 문제 생겨서 비대위로 옷만 갈아입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주킴께서는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좀 해주세요. 싸움들 좀 그만하고 국민들은 이제 피곤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계속되는 내홍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소통 주제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라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 전할 예정인데요. 댓글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의원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도 국민의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죠. 저희가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요구인데요. 휴가 복귀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결국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 차이 잉원 총통과도 만났죠. 중국은 불장난을 하다가는 불에 탈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회는 5시, 뉴스픽도 5개입니다. 신체커의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닭이냐, 달걀이냐, 그리고 펠로시인 대만,
확진자 2천만 명과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만기 출소로 잡았습니다. 자, 휴가인 듯 휴가 아닌 휴가 중인 윤 대통령. 이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20%대 선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대통령실에 새로 고친 버튼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씩 그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리다가 보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어떤 말과 정책도 국민들에 의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같이 여권 내부에서 나온 쓴소리입니다. 하지만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했던가요?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도 그리 떳떳하기만 한 상황은 아닌 듯하죠. 누구 잘못이 먼저냐, 닭이냐 달걀이냐, 대통령이냐 당이냐,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사실 대통령실도 비상 상황 아닙니까? 거기도 비대위 실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아니라 비상실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비대위 전원을 앞둔 국민의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이라면서 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등 구체적인 명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첫 선발 투수를 내보냈어요. 3회에 실점했다고 뭐 금방 바꿀 수 있어 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너무 실점을 많이 해버리면 바꿔야지. 이게 답이 있겠습니까? 힘 다 떨어졌네 볼이. 수고했어. 바꾸네. 야, 스트라이크를 바꾸네. 투수가 교체가 됩니다. 과연 다음 투수는 누굴지? 저 류현진이고 아무리 경기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바꾸지 않고 뭘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네, 대통령실은 쇄신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친윤계 인사들 사이에선 대체 당이 뭘 도와줬느냐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는커녕 당이 사고만 치지 않았냐는 겁니다. 대표님 그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당원 개정하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앞서서 직무대행 사퇴하신다고 했는데 직무대행 그대로 그러면 일단은 하시는 건가요? 국회는 그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또 당 내부는 그 분란에 빠지고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차차 이런 것들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였죠. 처음으로 30% 선이 깨진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 28%, 국민의힘 지지도 36%로 민주당과 동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리얼미터 윤 대통령 긍정평가 33.1%, 국민의힘 지지율 38.4%였습니다. 일단 이 숫자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하죠.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악재가 또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소위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건진법사, 대선 당시 무속인 논란으로 윤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던 인물인데요.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일지라도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사도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말썽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MB 때 기왕 배웠으면은 그러한 친척이나 여러 가지 주변 비리가 있는 것은 MB처럼 과감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
자,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란 재조사 결과를 내놨고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호재로는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반전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할 터닝포인트로 8.15 광복절 그리고 8.17 취임 100일 두 날이 꼽힙니다. 사회 통합 메시지가 담긴 8.15 특별사면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100일 메시지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이루어질 수도 있죠. 다음 주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이 기다려집니다. 당이 지금 뭐 삐그덕거리고 난리가 나 있는 마당에 뭐 대통령실이나 행정부를 상대로 이렇쿵저렇쿵 하는 게 좀 입장이 그렇게 될 입장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재정비와 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요. 뭐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이시니까 충분히 잘 고려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네, 펠로시인 대만입니다. 미국의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결국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어젯밤 10시 43분 대만 숭산 공항에 도착했고요. 그 직후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번 방문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란 성명 발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차량이 숙소로 향하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대만 초고층 빌딩 101타워 전광판에도 환영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谢谢美国这个众议院裴洛西就是不畏中国的威胁，然后还愿意来到台湾支持台湾人对民主自由的坚持。 네, 동시에 공개한 워싱턴 포스트 비고문에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준비하면서 대만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특히 홍콩 사태와 티베트, 신장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대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건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 방문,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는 반박인 셈입니다. With its self-defense. But again, there's no reason for this to erupt into conflict. There's no change to our policy. This is absolutely consistent with it. 자, 오늘 차이 의원 대만 총통과도 만났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 펠로시 의장을 대만의 친구라고 칭하며 명예훈장도 수여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주는 대만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With the Taiwan Relations Act, America made a bedrock promise to always stand with Taiwan, because solidarity with Taiwan is crucial. 面对持续且刻意升高的军事威胁，台湾不会退缩，会坚定维护国家主权，坚守民主的防线。 자,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어젯밤 늦은 시간 당장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예의그 불장난 발언을 반복하면서 행위의 성질이 극도로 악랄하다.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서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习近平主席同拜登总统通电话时强调，玩火必自焚。 中方正严阵以待，中国人民解放军绝不会。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대대적 군사훈련도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부터 대만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군사훈련,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보복도 시작됐는데요. 건축 자재로 쓰이는 천연모래 수출을 금지하고 대만산 과일, 냉동 생선 등에 대한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중국과 펠로시 의장 사이의 악연 생각보다 역사가 더 깊은데요. 대중군 강경파로 꼽히는 펠로시 의장 1991년 하원의원 신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해서天安문 광장에서天安문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돌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엔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는 등 수십 년 동안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필 시진핑 주석은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대만 통일의 진심이죠. 강대강이 맞붙은 형국입니다. 미중 갈등의 실타래
여러모로 더더욱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확진자 2천만 명입니다. 네, 오늘도 12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2명이 감염됐거나 된 적이 있는 겁니다. 처음 1,000만 명까지는 2년 2개월, 그다음 1,000만 명까지는 단 4개월이 걸렸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변이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확진자가 폭증한 겁니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의 의료 체계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준비된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6,210개로 하루 확진자 15만 명 수준까지 무리 없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감염병 대응위 자문위원이죠. 정재훈 교수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 유행의 정점이 지날 거고 유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절반 아래가 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 다음 유행이 필연적이라고 했는데요. 유행이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를 가지고 반복될 수 있고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속 가능한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이죠.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JTBC의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의 지인인 자영업자 A씨에게 인당 30만 원짜리 골프 접대를 받았고 또 A씨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때 A씨가 자신의 이혼 소송에 대해 물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가정법원에 자기가 아는 부장판사가 있어. 내가 들어보니 참 딱하네. 도와줄게.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밥을 먹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생각이 짧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했죠.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판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도 또 도와준 적도 없다. 재판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는데요. 또 A씨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보냈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과 골프 의료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물건 A씨의 변호사에게 있었습니다. A씨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 받긴 했지만 전달할 뜻이 없었다. 부탁받은 옷과 현금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만기 출소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간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내일 새벽 출소합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상하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3년 6개월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데요.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재판부가 성범죄 형의를 확정한 만큼 사실상 정치적 제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네요. 저도 오늘 그 백신 4차 접종을 했는데 제가 뭐 이 중에서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유일하게 4차 접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는 안 보이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국장 안 보였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50대셨어요? 50대셨어요? 됐어요. 그만 놀려요. 깜짝 놀랐는데. 아니, 저도 하마커는 약간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류 실장은 놀리는 게 역력해요, 지금. 전 진짜. 말투가. 자, 윤 대통령 휴가가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뭐 신체과가 뭐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휴가가 아닌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지지율 얘기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 또 만 5세 입학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자, 만 5세 입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볼 예정인데 일단 이 얘기는 먼저 좀 하고 갈게요. 휴가 중에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류 실장? 그렇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어제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아무리 좋은 개혁과 정책의 내용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라면서 이 정책 백지화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었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에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바로잡으라 이런 강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지시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이 취학 연령의 하향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전달 과정에 혼선과 와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면서 다시 메시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동 돌봄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취약 연령 하향도 하나의 수단으로 언급을 한 것인데 연령 하향하는 부분만 크게 부각이 되면서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에 거세진 교육계와 시민사회 반발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글쎄요, 뭐 단순히 와전 수준으로 좀 이해하기는 지금 반발이 워낙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속보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따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거쳐서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거잖아요. 한때 윤 대통령하고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원래 일단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만날 일정은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관련 질문에 이 펠로시 의장이 방한 일정이 윤 대통령 휴가와 겹쳐서 아예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펠로시 의장이 국회 가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네. 이제 오후 들어서 지금 다시 만남을 좀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번개를 추진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추진 중이고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조율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네, 조율을 한 적이 없다? 네, 뭐 그럼 의사를 오전 상황 그대로인 거네요. 네, 물어보지 않았고 따라서 이제 오간 게 없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는다. 오보고 이제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휴가를 가고 펠로시 의장은 국회로 간다.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내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 번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 분위기로는요. 네. 자, 어젯밤 대만 땅을 밟은 펠로시 의장,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뭐 강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오늘 만났죠? 네, 맞습니다. 차이 총통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등급 훈장도 수여를 받았습니다. 대만과 미국의 우정 그리고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위협에 물러나지 않고 민주주의의 방어선을 지키겠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로 공개된 일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생산기업 TSMC 회장과의 면담입니다. 네. 아, 그 회사 저거죠? 이제 삼성전자하고도 경쟁하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TSMC의 회장 마크 리우와 만나서 얼마 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반도체 육성법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대만은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칩4 가운데 하나여서 중국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군사훈련 또 경제보복 카드까지 거론을 했고 일단 중국이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항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과 공해 등 사방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탄 사격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 경제 보복에도 나섰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대만에 대한 천연 모래 수출을 금지하고 100여 종의 대만산 과일 그리고 생선 등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도 거론이 됐잖아요. 어제 펠로시가 대만 갈 때 중국 군사 시설을 피해서 남중국해를 우회해서 대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와 대만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으로 가는 여객기는 남중국해를 곧장 가로지르는 항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펠로시의 전용기는 이 직선 항로를 택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삥 둘러서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때문에 통상 5시간이 걸리는 비행이 7시간 가까이 소요가 됐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에 적어도 3개의 인工섬을 조성해서 군사시설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를 군사적 충돌까지도 고려한 아마 그런 우회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신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오랜만에 외교 소식으로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 대만 포기 안 할 것이다. 중국 불에 탈 것이다. 국민의힘 상황 오늘도 시끄럽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날짜를 오늘 확정했죠. 내일 모레 5일에 당원 개정안을 심사해서 9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권한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제1당, 제2당, 제3당이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드는 아주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1, 2,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접어든 비상한 상황. 정확히 말하면요, 국민의힘은 아직 비대위는 아니지만요,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를 5일
전국위원회를 9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상임 전국위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고요. 당원 개정안을 심사를 한 다음에 이 9일 전국위에서 이 당원 개정안을 의결을 하고 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임명하는 일정을 공지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요. 상임 전국위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 비대위 전환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은 상실된다는 게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해석입니다. 당헌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물색에 속도를 내고 있죠. 각 그룹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이 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고 오신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의 임기와 성격을 놓고서는 벌써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죠. 먼저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집권 초기에 당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짧은 비대위 또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장기화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계속 그 비상 사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네, 김 의원의 이런 의견은요, 친윤계의 의견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장제원 의원과 함께 이 김장연대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서병수 의장 역시 비대위를 한다면 가급적 짧은 기간에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임시적인 비대위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여기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 조기 전당대회의 명분은 민주당이 8월에 대표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쯤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은 내 카운터파트가 아니다.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내가 대통령하고 직접 맞상대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되면 대통령이 해야 될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자체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도 있지만요. 비대위로 전환을 하게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이 비대위의 임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는 1월 9일 전까지만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조혜진 의원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비대위 체제와 이 조기 전당대회로 가게 될 경우에 이 비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무효 가처분을 걸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대표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가 살아있고 또 살아있다는 것을 의총에서 추인을 해줬거든요. 대표가 있는데 대표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충돌하죠. 네, 이 대표 측에서는 법적으로 이 대표가 유리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이 대표 징계 상황을 사고로 보고 대표직을 유지하는 걸로 이미 당 의원총회 등에서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을 근거로 해서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맡기도 했었죠. 두 번째 근거는요.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서 사퇴를 했던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 등이 최고위에 다시 출석해서 의결을 하는 등 이 절차적 흠결을 보였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리한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요. 서병수 의장 역시 이 비대위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대표가 가처분 소송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리위 6개월 징계가 자동적으로 이제 제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또는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그룹에서도 뭐 가처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요, 국민의힘이 뭐 어떤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다시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인이 다시 복귀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비대위 전환이 급물살을 타면서요.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 가능성이 쟁점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비대위 전환에 키를 쥔 또 한 축, 여전히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교로운 전형 모임도 포착이 됐는데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의원, 또 비대위원장 전문이라고 할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세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만난 날, 이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발표한 날인데요. 이 정 부의장과 김 전 비대위원장 모두 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인물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비대위원장직 자체는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제원 의원 역시 비대위에 대한 입장 표명 자제를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에 조금 밟을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님들이 하고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도 당내에서 나왔는데요. 당의 전면에 나서는 건 물론이고 이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새 과시를 하는 모습들도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핵관은 이제 통칭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진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도모를 해야지 여기에서 이전 투구하고 서로 권력 싸움하고 끼리끼리 이야기하고 몰려다니는 모습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당이 일사천리로 비대위 체제를 향해 가고 있지만요. 반발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본 이유, 형식적으로는 이 최고위원의 줄 사퇴로 최고위가 불능 상황에 빠졌다라는 점을 들고 있죠.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문제의 문자 메시지에 담긴 내용,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에 대한 거였죠. 지금 이 비상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이 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 의원도 염려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든가 네네. 새로운 돌발 변수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 뭐 노출된 상황 네네네.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의아해하시지 않을까. 네,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에 이 대표는 대표직을 잃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아까 그 문자를 들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준석은 3주 동안 지역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또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썼는데요. 지금은 비상 상태가 아니라면서 이 윤 대통령의 문자를 인용했습니다. 용피셜, 즉 용산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닙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비대위의 출범과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양립할 수 없다고 해석을 했던 서병수 의원은요. 소통을 통해서 이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잘 될지는 글쎄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너무 이제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를 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도 정치적인 어떤 진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의 최재형 위원장과 조혜진 부위원장 모두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조혜진 부위원장은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이 대표가 자동으로 해임된다는 이 서병수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비대위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운 분란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공개 파동이 이 비대위 전환과 이준석 대표의 해임이라는 나비 효과를 낳게 될까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확정,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 자동 해임, 이준석 용피셜 우리 당 비상 상황 아니야. 네, 새로운 사안이 일어날 때마다 당내 분란이 더 커지고 있네요. 해석과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면 등판했습니다. 관련된 발언을 저희가 많이 들어봤고요. 오늘 오후에 전국위 날짜를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유 실장이 속보까지 다 반영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 5일에 상임 전국위원회를 당장 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인 5일 상임 전국위를 열고 9일에 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임 전국위는 정수가 100명, 전국위는 규모가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상임 전국위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 상황인가 유권 해석을 하고 당헌 개정안을 심사하고 또 작성합니다. 전국위에선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까지 임명한다는 방침인데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게 되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서 의장은 비대위는 임시기구이고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면서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네. 다만 조혜진 의원 등은 또 해석이 다르다는 또 그 얘기를 아까 류 실장이 마지막에 했고요. 모레 전국위원회가 열리면 류 실장이 또 그날도 바쁘겠네요. 그렇죠? 네, 뭐 저는 바쁜 걸 워낙 좋아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기대하는 네. 얼굴이에요. 네. 자, 뭐 했어요? 요즘 손짓한 거예요? 네. 네. 자, 비대위 전환이 당원 당규상 맞느냐부터 또 비대위 임기 조기 전당대회 여부까지 쟁점이 많았잖아요. 오늘 서 의장이 한 번에 정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발제를 정리하느라 골치가 아팠는데 서 의장이 한 큐에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제 하마커가 정리한 뭘 그런 정리해요? 내용들. 한 큐에 정리를 한다고요? 네, 한 큐에 정리를. 써도 되는 표현이에요? 네, 한 번에 정리를.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아까 하마커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 상임 전국위에서 토론에 붙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냐 유권 해상을 내리는 과정에서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당원을 개정해서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대표 징계 직후에 이 대표 부재 상황을 사고로 봤던 것, 그리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까지 다시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한 부분까지 이런 더해져서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지 않습니까? 냈지만은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당헌 당규 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임전국위원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한 해석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겠다. 서병수 의장이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이 되죠.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렇죠? 보이죠. 네. 네. 서병수 의장 역시 이 대표가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그러지 말고 명예롭게 퇴진할 길 열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오늘 또 비판적 어조의 입장을 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보낸 문자를 들어서 용산 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 복귀를 막는 거다라고 했고요.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합니다. 라고도 썼습니다. 네. 자, 비대위가 꾸려지게 되면은 임기나 성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비대위 임기나 성격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는데요. 김기현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와 친윤계 일각에서는
관리형, 그러니까 단기 비대위 체제 뒤에 조기 전당대회를 강조했고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도 역시 관리형을 주장했지만 이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서병수 의장은 이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비대위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이 된다는 입장이죠. 서 의장은 비대위의 성격이나 임기에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에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이 뭐며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 상임정국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또는 정국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하마커. 네, 맞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오늘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서 집무실 설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당내 모임에서도 관련 주장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베트남 출장 중에 기자들을 만나서 사퇴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금 리더십을 좀 더 지켜보면서 안정된 원내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 등은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조수진 전 최고위원도 권 원내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고 나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전 최고위원은 사퇴 당시에 윤핵관 이선 후퇴를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 전 최고위원 비대위 전환의 계기가 됐던 이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문자 공개 이후의 처신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공개 직후에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위로 내지는 격려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가 나온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올라오는 헬기에서 대통령이 격려를 했다? 네. 그것도 정말 이상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거가 좀 과장되고 좀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게 서로가 돕는 게 아니에요. 사퇴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논란이 됐던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사직 처리는 아직도 안 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던데 비대위 출범 전까지 보류하겠다는 게 아마 당의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의총에서 최고위원 줄사퇴를 토대로 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결론이 내렸는데 조금 상황이 좀 꼬일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확정, 이준석 용피셜 당 비상 상황 아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네, 혹시 오늘 새벽에 주무시다가 천둥 번개 소리에 깨신 정의원분들 계신가요? 저는 중간에 깼는데요. 비가 정말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 경기 수도권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안전에 문제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의 국민대 면죄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을 보겠습니다. 먼저 HJAN 땡땡님께서는 국민대 조치가 한국의 공정 수준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제대로 비판도 못하는 게 한국인의 공정에 대한 태도다. 내 편에게 불리한 건 공정이라고 외치지만 내 편에 유리한 불공정은 입을 닫는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DONC님께서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무슨 관직에 있냐, 무슨 관직에서 내려와야 하느냐, 대통령 아내로서 대외 활동도 자제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리나 M님께서는 그렇게 심한 표절이 표절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표절인가요? 논문 써본 사람은 다 압니다. 논문 써본 64세 대학원 졸업한 할머니입니다. 라고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또 정기수님께서는 논문 통과시킨 대학에서 그렇다면 그런 건데 그 뒷맛이
아주 개운치가 못하군요. 씁쓸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방송 중에 우리 하예빈 마커를 칭찬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그림자 미녀 지니님께서는 너무 잘해서 박마커가 떨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마커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예빈 마커의 대답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응답하라 다정의 첫 초대 손님 이제 나오고 계십니다. 네, 정의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 저로서는 선물 같은 댓글인데요.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댓글 내용을 제가 생각 같아서는 프린트를 해서 방에다 붙여놓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고 또 새기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정치부 소속인 기자 하예빈 마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데 왜 하마커가 특별히 잘했다는 칭찬을 받은 거죠? 그래요? 정혜원 분들의 의견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의견이 네. 있어요? 좋습니다. 뭐 복국장은 좀 집중하라는 그런 정의원분들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견을 보느라고 다른 정의원들은 다 저쪽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정의원들의 의견을 보느라 그랬다는 또 그런 해명을 하고요. 자, 좋습니다. 응답하라 다정이 끝났고요. 이제는 뭐로 갈까요?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당초 오늘로 1차 데드라인을 잡았었죠.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97그룹 단일화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결렬됐다고 본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다만 이른바 어대명은 예비 경선에서 이미 깨졌다며 각자 도생의 길은 열어뒀죠. 이재명 후보는 오늘 여의도에 온 다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사법 리스크 논란과 관련해서 국기문란이자 정치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결국 단일화는 끝까지 결렬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끝까지 결렬된 게 아니라 초반에 결렬됐다고 저는 보고 있죠. 97그룹 단일화 이미 결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앤박 두 주자 각자의 장점이 뚜렷하죠. 강훈식 후보는 조직, 박용진 후보는 여론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각자 내가 2등이다 주장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순위는 2위는 한 것 같고요. 제가 2등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단일화 방식도 다르겠죠. 그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분 사이에 단일화 방식이라는 게 참 그게 합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너무 뻔하거든요. 더욱이 당을 대표하는 최종 3인에 뽑혔는데 굳이 포기할 이유도 없겠죠.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적 로드맵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나는 이재명 후보랑 맞싸워서 나는 당의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충청권 맹주가 될 거야. 여기에 뚜렷한 단일화의 명분도 부족합니다. 박용진 후보는 반명전선을 구축을 해서 기치로 내걸었는데요. 비명계에서도 그건 아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단순히 특정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반명연대 이거를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 이건 뭐 너무나 뻔한 거고 설령 그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이 통합되겠습니까? 반명연대가 과연 승리 방정식이냐 물음표도 따라 붙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민주당 내 지지세는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 반명의 주축 중도나 국민의힘 지지층인데요. 이들이 얼마나 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가지겠냐는 겁니다.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가 되는 거를 내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말리겠다라는 정도까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강훈식 후보는 이 점을 오히려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는데요. 민주당을 이끌 비전 제시가 먼저다. 거기서 접점을 찾아야 함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람된 말입니다만 좀 박용진 후보의 민주당 비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냥
1대1을 만들겠다고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결국은 친명 반명하자는 거인 것 같다. 저한테 자꾸 반명연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아니면 1대1을 말씀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는 반명연대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누차 밝혔습니다. 강 후보 여보란 듯이 자신의 비전을 밝혔는데요. 킹이 아닌 킹메이커가 돼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67명의 유력 대선 주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다면서 말입니다. 젊고 실력 있는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박용진 후보를 포함해서 많은 대선 후보군을 만들고 싶고 그게 민주당의 새로운 집권 전략이다. 4년, 5년 전에 우리가 경남에는 김경수, 그다음에 경북에는 김부겸, 충청에는 안희정, 서울에는 박원순, 경기에는 이재명, 전국 방방곳곳에 어디를 가도 우리 지역별로 다 대선 주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후보도 전략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는 주 테마는 같았지만 변주를 가미했는데요. 민주당의 노선을 놓고 이 후보와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부자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넘어 공화주의로 이런 얘기도 많아요.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냐. 이재명 후보와 저는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노선과 서민 노선, 민주당이 선명하게 해왔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선을 계속 지켜갈 거냐, 아니면 수정할 거냐의 문제에서도 저는 선명하게 대립할 거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근간으로 세웠던 서민과 중산층의 당이냐, 아니면 이 후보가 새롭게 내놓은 진보적 대중정당이냐, 당의 진로를 놓고 당대표 후보끼리 충분히 다퉈볼 만한 논쟁거리입니다. 말 그대로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겠죠. 다만 강 후보가 박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강 후보의 생각에 달려있겠죠. 다소 요원해진 듯한 단일화론이 이미 전당대회 분위기는 확대명이라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분이 있죠. 97 세력 박용진, 강훈식 두 분이 단일화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웅다웅 하는데 단일화해서 한번 세게 붙으면은 이변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세론을 꺾을 수 없다는 건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예비 경선에서 어대명은 이미 깨졌다고 밝혔죠. 그 근거 조홍천 의원이 슬쩍 누설한 첨기였습니다. 예비 경선 그 결과를 본 분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뭐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비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1, 2위 표차가 별로 없었대요. 확인이 불가능한 카더라의 카더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어대명 기류, 각자 도생으로도 충분히 흔들 수 있다 메시지를 준 겁니다. 결국 경선 결과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 경선 일정은 이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이번 주말 첫 경선 지역, 이 후보의 대세론을 확인하기 딱 좋은 곳들입니다. 대구, 경북, 여기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에요. 인천은 지역구입니다. 처음 스타트 자체를 이재명 후보에게 홈그라운드 같은 곳으로 잡았어요. 원사이드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변수는 다음 주말인데요. 강훈식 후보의 홈그라운드 충청 지역 경선이 예정돼 있죠. 민당 경선의 첫 경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상한 위기 상황, 그런 파격적 선택, 또 강훈식이 컷오프를 통과했던 파격처럼 또 다른 파격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격과 이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첫 투표함 뚜껑이 열리는 민주당 경선, 누가 1등을 차지하느냐보다 누가 2등으로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더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무지하게 표현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설화 리스크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죠. 이재명 후보가 무심코 던진 말들,
어대명 기류 속에 무미건조했던 민주당 경선판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는데요. 어제 첫 TV 토론에서도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저항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긴 거죠? 혁신하지 않고 남탓 노선으로 가게 되면 저는 다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후보님께도 한 말씀 반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시판 이런 데다가 누구 잘하는 칭찬하는 항, 뭐 비판하는 게 만들어서 오늘의 칭찬왕 김병우, 이번 주에 악플 최다 김병기. 소수의 의견을 가로막는 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 동시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개진되고 또 정당이 운영되는 것이 매우 옳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후보 그동안 침소봉대한 언론이 문제라고 대응해 왔었죠. 이제야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나 봅니다. 오늘은 표현이 과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가능한 게시판 같은 것도 이 플랫폼의 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냐.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냐. 이런 취지였으니까 제 표현의 과함은 양해를 바라고. 한편으론 자신을 향한 과한 표현도 슬쩍 언급을 했는데요. 이른바 사법 리스크란 당내 비판, 서글프다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글프기도 합니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의 수사는 국기문란이자 정치 개입이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 논란, 강훈식 후보는 물론 박용진 후보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조용히 지나갔는데요. 다만 실제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만일 이 후보가 기소가 된다면 당대표 자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상처가 날 수밖에 없고 민주당 당원 80조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만약 기소가 된다면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민주당의 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게시판엔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원 개정을 해야 한다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당원은 말 그대로 당의 헌법과 같죠. 신중히 토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도 야도 당원 개정이 하나의 유행인가 싶기도 한데요. 명색이 당원이 동네 호떡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에 들어온 지 첫 기자간담회죠. 공천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내에서 일고 있는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으로 움직이는 공당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당원 50%, 국민 50% 경선을 거치는 명확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당 일부에서 제기된 사당화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사당화 우려를 하는 것은 글쎄 저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은 다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너무 본인들 공천 걱정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국민과 당원들이 기회를 줄 것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인천 개항을 셀프 공천 문제를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당화가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혹시 네. 국장 보셨어요? 다는 못 봤고 군데군데 봤어요. 네. 예. 네. 왜요? 안 보셨나 보네요. 궁금해요? 네, 앞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안 보신 거 아닌가? 봤다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앞서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후보에게 이 개항을 공천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박용진 후보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이 불러서 내가 개항을 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나도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으로 이게 정치적 이중 플레이였구나.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네, 당 내에서는 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의견을 낸 것만으로도 공천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기자들이 박지원 전 위원장에게 인천 개항을 공천 요청했느냐 질문을 했는데 이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네. 자, 최근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이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 네, 어제 뉴스룸에서 새롭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장 보셨어요? 봤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을 거라고. 뉴스룸 확실히 보죠. 그렇죠. 네. TV 토론 확실히 안 보신 건가요? TV 토론 봤다니까요.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00% 안 봤다는 얘기지. 중요한 내용은 다 봤어요. 네. 지나치게 솔직하셔서 벌어진 네. 일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숨진 김 씨가 지난해 민주당 경선 기간에 이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와 선거 일정을 함께했다. 그런 운전기사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보시죠. 기사도 같이 수행기사로서 그 운전을 직접 제공했던 사람이 당연히 지원 안 했어요. 같이 다니면 안 됩니까? 네, 이 후보 측은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는 이 부인의 운전기사인 고 김모 씨 알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난 이후에 입장을 새로 밝혔는데요.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 차량 운전한 사람 전혀 다른 인물이다.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뉴스룸은 숨진 김모 씨가 김혜경 씨의 최측근인 배모 씨 명의의 집에서 살았고 김모 씨의 개인 카드는 성결제 뒤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이른바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후보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97 단일화 우상호 결렬됐다. 사법 리스크 이재명 정치 개입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하이빈 마커의 주민입니다.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데 대해서 여론의 반발이 뜨겁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면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죠. 어제 열린 간담회장에서도 국민이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어떻게 자고 있어? 학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있나? 나 어제 2시에 잤어. 지금 7시가 넘어. 있나? 있나? 빨리. 강예빈 캔 왜 또 레벨업을 해가지고. 네, 한자를 잘 몰라도 누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와 사회의 초석이 되는 만큼 교육은 100년 앞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은 더더욱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 계획이 연일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순애 장관 어제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만 5세 입학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은 반대 의견이 이어지자 국민이 전부 원치 않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이후에 만 5세 입학 정책을 아예 폐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박 장관은 오늘 오전에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소통하고 또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에 이었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아예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일단 소통 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폐기라고 보시면은 좀 너무 앞서서 나가신 것 같고요.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다. 예, 그런 의미로 네, 교육부와 박 장관 설명을 종합해보면요. 올해 8월에서 9월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차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떤 결론 내지는 대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뒤늦게 공론화와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네, 만 5세 입학에 대한 반대 여론은 어제 박 장관이 참석했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장에서도 잘 드러났는데요.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힘든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앞당길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박 장관이 그래도 본인 덕분에 정부의 아이를 키우며 겪는 고충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면서 간담회가 다소 우당탕탕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언제 우리가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지금 우리 정 대표의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말씀 병주고 약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다 던져놓으시고 팩트체크 안 한 정보들을 다 던져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박 장관 손을 뿌리치는 것 같은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박 장관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요. 꽤 머쓱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대표에게 왜 그랬냐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우리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좀 뿌리치게 된 것 같아요. 장관님 정신 차리시고 우리 아이들이 받을 고통에 더 이렇게 집중해달라. 그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7살 아이들도 나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나 지금부터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안타깝네요. 나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거야. 이제 노는 시절은 끝났어. 애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정 씨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조만간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론화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공론화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할 때나 하는 거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시민단체뿐만이 아닙니다. 현직 교사들도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1일 현직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3시간 만에 1,600여 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94.7%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5.3%에 그쳤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왜 반대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1학년 중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막 돌아다니는 애 있고 뒤에서 태권도 하고 있고 막 만 5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집중하는 시간 내에서도 힘들어하고. 또 오늘 새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도 하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의원실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 5세 입학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책 추진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정책 추진 절차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에서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이 이 같은 교육, 돌봄 통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건 여러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며 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윤 대통령 앞서 후보 시절부터 지역 초등학교나 아동센터 현장을 돌아보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책의 추진 과정을 두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이어지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을 살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집니다. 어찌됐든 교육부는 아이들을 좀 더 일찍 학교로 불러들여서 지역별 그리고 시설별 교육 수준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이유로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거였다면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박 장관도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해 궁극적으로는 부모들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저도 아이를 새 키우면서 정 대표님처럼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여론 수렴을 위한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줬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수능이나 교육을 떠올렸을 때 마음속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테니까요.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드라마 그린 마더스 클럽의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애들이 놀자 할 때도 안 놀았어. 오고 싶어도 텔레비전도 다 참았는데 왜 나만 떨어져? 아니 왜 나만 떨어지냐고. 네,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관련 속보를 전한 내용이 있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전달 과정에 혼선과 와전이 있었다라면서 다시 메시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부의 입장이 좀 이제 바뀐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네요. 자, 어제 오늘 상황 이제 하마커가 잘 정리를 했고요. 만 5세 입학을 둘러싼 논란 앞으로도 이어질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뉴스픽에서 얘기는 했었는데 이 만 5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니죠.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또 이명박 정부 맞아요. 때도 예,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19년 11월에 대통령 직속 미래기억위원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이제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앞당기자 이런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담당 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가 TF도 만들었었는데 1년간 검토하고 나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도 이 미래위가 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통행 발표를 했다 논란이 있었고 특히 담당 부처인 교과부가 미래위에 발표하기 하루 전에야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한데 2019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2009년입니다. 2009년. 좀 전에 잘못 말했나요? 몰라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회의에 집중을 안 들었죠. 저는 아예 안 들었죠. 2009년으로 저는 들었는데. 들었어요? 네. 이따 다시 보기를 한번. 네.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이제 미안합니다. 제가 눈도 노안인데 이제 귀도 이상한 모양이네. 네. 만약에 2019년이라 말했으면 내일 사과해요.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다른 뉴스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 중이죠. 이제 휴가 아닌 휴가를 떠났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주도를 갔잖아요.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사진도 공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순 여사와 함께 지난 1일, 국장 1일입니다. 1일 네, 알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출발 당시에 파란색 셔츠와 검정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공항에서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두 사람을 봤다 이런 목격담이 전해졌는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 전 대통령과 해수욕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서 휴가 사실을 알리면서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시위 주최 측은 경찰 측 요청에 따라서 휴가 기간 동안에는 자택 앞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정리원분들 중에 2019라고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조 멘토도 저를 놀렸는데 이따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만 5세 입학 후폭풍 계속 뒤늦게 공론화 나선 교육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별이 5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이 5개는 양원보 반장이 많이 쓰는 거예요. 저희가 뺏어오죠. 저희가 5시니까 뺏어오는 그래? 5시 내고